그래서 요번에도 4월 22일 날 제가 거의 다 팔고 나왔는데 5월, 10월에만 투자를 하고 11월, 4월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배당금을 제하면은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중간 선거를 했는 더 안 좋아요. 예. 커스피의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후에 한 그 2년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 뭐 인플레 하락장에서 이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추세 네. 추종 전략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약간 또 이 계절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증시에서는. 있죠. 네. 그래서 뭐 세린 메이라고 하나요? 네. 그렇죠. 5월엔 주식을 팔아라. 네. 그런 얘기가 있고 그게 이제 한 5월부터 10월까지는 전반적으로 시장이 부진했다라는 네. 그런 사실에 기인을 하는데 실제로 정말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부진한 건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일단 그 5월, 10월에 주식 수익이 안 좋은 거는 그 한국은 특출나게 안 좋고요. 딴 나라들도 다 안 좋습니다. 보면 그게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렇고요. 네. 그게 한 1960년대부터 두드러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 50년 넘어요. 그게 사실. 예. 오히려 그 전에는 그 차이가 크게 안 났는데 60년대부터 되게 두드러지는데 결론적으로 저도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18년 동안 투자를 해왔는데 저도 맨날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11월,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11월, 4월에 많이 벌고 5월, 10월에 깨지고 이거를 몇 번 반복을 해보니까 5월, 10월은 역시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주식을 아예 안 하거나 엄청 줄였죠. 네. 그래서 요번에도 4월 22일 날 제가 거의 다 팔고 나왔는데 이제 그 이유는 원래 우리가 11월, 4월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잘 되는 구간이 3월 15일부터 4월 22일이에요. 보통 4월 마지막 주부터 빠지기 시작해요. 정확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5월부터 빠지는 게 아니라 4월 마지막 주부터 떨어지고 그것도 제가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마지막 주를 냅두고 그 전 금요일에 팔고 나온 거죠. 네. 그러면은 그 3월 한 중순부터 4월 한 중순까지 그때는 네. 왜 좋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네. 그때 한국이 특출나게 좋은 이유는 그때 보통 배당금이 전부 다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보통 한국은 12월 말에 주식을 가진 사람이 3, 4월에 배당금을 받거든요. 그럼 그 돈을 이제 재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다시 주식시장에 유입되면서 그때 통기적으로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유의미한 점은 그게 매년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냥 확률상 그렇다는 거고 예를 들면 올해 그게 안 먹혔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은 내가 70%짜리 전략이 있다 하는데 야 근데 올해 안 됐잖아 임마 하는 거는 상당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확률이 70%라는 거는 3번은 당연히 안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네. 참고로 요 11월 4월 전략은 승률이 70%가 안 됩니다.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5월 10월 투자를 해서 커스피에서 돈 벌 확률은 50%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빵프로가 아니에요 이게. 네. 그렇죠. 근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78대 63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78대. 네, 11월 4월 수익 나고 확률 78%, 5월 10월 63% 그렇게. 63% 수익 날 확률이 63%다? 네, 그죠. 네. 그래도 수익 날 확률이 높긴 높네요. 그렇긴 한데, 근데 되게 묘하게 그 미국의 사건 사고가 주로 9월 10월에 많이 터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5월 10월에만 투자를 하고 11월 4월을 안 했다라고 치면은 배당금을 제하면은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네. 55년 동안 한 푼도 못 벌었다고 네,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조금씩 벌다가 wak스에서 깨지고 이제 또 벌다가 wak스 해가지고 만 불로 시작해서 만 불로 이제. 이거 상당히 좀. 196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벌었어요. 그러면 심각하네요, 이런 거. 네, 심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고, 정말 이제 깊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이유를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상관없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5월, 10월에 맨날 깨졌고, 숫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저는 그냥 그때를 피하는 겁니다. 네. 그럼 지금은 사실 포지션이 거의 없으시겠네요? 주식은 거의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동적 자산 배분도 제가 하고 있긴 한데, 지금 거의 모든 그 전략들이 현금으로 가세요라고 지금 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모멘텀이 안 좋잖아요. 최근에 주식이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걔네들도 빨리 가세요. 안녕. 다음에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이 좀 크죠. 네. 그러면은 사실 한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 네. 그 정도만 투자하는 게, 그런 365일 다 투자하는 것보다는 뭐 수익률이 훨씬 더 높겠네요. 네, 그 커스피 같은 경우도 그쵸 그냥 5월 10월을 빼는 게 훨씬 나았고요. 커스피는 더 재밌어요. 이제 95년에 우리가 1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5월 10월에 열심히 투자를 했다 하면은 지금 그 돈이 34원이 되어 있습니다. 네, 27년 동안 열심히 투자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특히 한국은 5월, 10월 승률이 투출하기 안 좋아요. 예.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네. 5월, 10월만 빼고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한 연평균 얼마 정도 나오는지 혹시?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제 1980년부터 한번 계산한 게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그냥 11월, 4월만 투자하는 게 수익이 한 1% 정도 더 높았는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우리는 나머지 6개월의 그거를 예금으로 어디다 맡길 수가 있거든요. 또는 이제 채권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엑스트라 수익까지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꽤 나죠, 그게 또. 그럼 그게 이제 리스크는 훨씬 적고요. 왜냐면 이제 1년 내내 투자하는 거 1년 동안 이제 주식 리스크에 있는 건데 11월, 4월 하면 6개월 리스크만 이제 받으면 되니까요, 그게. 그럼 그게 따지면 사실 지금 아직 5월이고 네. 11월까지 좀 나왔으니까 지금이라도 좀 약간 그런 제절성을 믿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쉴 필요도 있겠네요. 사실 하나 전에 빠졌으면 좋았겠죠. 근데 왜 아마 그 후에 또 그 4월 22일부터 또 신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좀 억울하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근데 확률적으로는, 예, 그쵸. 이제 5월부터 10월까지, 수익이 높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는 거기도 원래 5월, 10월이 안 좋은데 중간 선거를 하는 해는 더 안 좋아요. 예. 그게 아마 켄 피셔가 사실 그 말을 주로 하고 다녔거든요. 전 켄 피셔를 믿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왜 이제 어디 나와가지고 주식시장 예측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적중률이 보통 30에서 40% 정도인데, 근데 이제 켄 피셔는 67% 정도 나와요. 그래도 그 사람 상당히 높아요. 3분의 2니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예, 그 책에 보면 몇 개 노하우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예측하는 그 구간 피하기 뭐 이런 거. 어차피 걔를 다 틀렸으니까. 네, 그런 거 나와요. 오히려 이제 그런 사람들의 반대로 좀 보는 그게 그죠. 맞을 수 네. 있다. 어쨌든 이제 이 양반이 이제 대통령 사이클 이론을 많이 주장을 합니다. 물론 그 양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대통령 사이클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켄 피셔는 되게 좀 시니컬한 사람이라서 네네. 이 폴리틱이라는 말이 이제 폴리가 많다라는 거고 틱이라는 게 이제 흡혈귀, 그러니까 뭐 피 빼먹는 벌레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정치인들은 우리의 피를 빼먹는 벌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왕틱이 이제 미국 대통령이다 이거거든요. 걔는 어차피 사기꾼이다. 사기꾼인데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얘가 사기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튈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사이클 1년차, 2년차에 주식시장이 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이제 지금 2년 차이고 2년 차에는 중간 선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예를 들면 공화당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계속 남을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고. 근데 그리고 반대로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거의 90% 이상 확률이 오른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내년이에요. 올해가 아니고. 예. 그렇죠. 올해는 이제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이론에 따르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켄 피셔 말로는 보통은 대통령이 집권한 그 정당이 이제 의원 수를 잃는다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레임덕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 당이 이제 의회를 차지하게 돼가지고 그럼 대통령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게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시니컬한 사람이에요. 네. 지금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요. 지금 바이든 지지율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가요? 네네. 그렇죠. 바이든이 안 좋다면은 공화당이 결국 뭐 상원과 하원을 잡는다라고 치면은 그럼 바이든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소위 레임덕 죽은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시장이 환호하는 거죠. 아무도 못한다 하면서. 여러분들 좀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만 잘 버티시면은. 그래서 켄 피셔가 심지어 지난번에 그 한국 경제에 나오셔가지고 친절하게 설명해서 여러분 중간 선거를 하는 해에 4분기에 주식이 오를 확률은 83%입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켄 피셔 한국 경제 찾아보면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딱 하나 그 이유를 가지고 상승한다, 하락한다. 그렇죠. 그럴 수는 없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역사적인 그런 패턴이 있었고, 또 이유에 대해서도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서 투자 판단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좀 궁금한 게 지금 뭐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어서 이게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주식 시장에 약간 바닥을 가늠하는 뭐 퀀트 지표,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뭐 당연히 그 한국 시장 같은 거 PBR가 괜찮은 지표이고요. 사실 커스피의 PBR가 1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후에 한 2년 수익률은 꽤 높았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4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이 1위인데 조금 살짝 넘는 것 같고요. 사실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이 제가 알기로 1.05가 뭐 이런데 근데 최근에 좀 고 PBR 주식들이 많이 포함이 됐잖아요. 뭐 LG 엔솔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의 1.05는 옛날에 1과 비슷하다라고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VIX라고 저기 이제 윅스 그 변동성 지표가 있죠. 미국 거요. 네. 그게 40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엄청난 패닉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하락장이 심상치가 않은데 지금도 맨날 30, 35 정도까지 같이 40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40을 뚫는다라고 하면은 와 이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완전 패닉. 근데 그러면 그 완전 패닉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기다려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완전 패닉 때 들어가면은 그 패닉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윅스가 40에서 80간 사례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때는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소위 진짜 그 떨어지는 칼날 잡는 거니까요. 이제 한 달 정도 되면은 칼날이 저 밑에 꽂히니까 이제 그때 주워 담으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외국인들이 정말 무지하게 한국 시장을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팔고 있는데, 근데 그거를 다 누가 사주냐? 개인이 지금 다 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하락장이 그렇게 심한 하락장이 아니고 지금 최고점 대비 한 24%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더 떨어진다. 그래서 진짜 40% 50% 떨어진다 하면은 그 개인들도 결국 투매에 나가게 됩니다. 한마디로 외국인 거 전부 다 받다가 나도 이 도저히 못 보세요. 안 돼 하고 파는데 그때 들어가면 돼요. 그거는 HTS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는가 이제 이런 거 보면은 그게 굉장히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약간 신용 물량이 뭐 털렸다든지 약간 정확 내려간다든지. 그거는 저도 한번 보긴 봤는데, 네. 그거는 저는 유의미한 전략을 못 만들겠다고요. 네. 그 신용 물량 그거는. 네. 장기적으로 약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긴 하더라고요. 그게 신용 물량이. 그렇죠. 네, 당연하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지표를 참고로 하셔서 절대적인 지표는 없으니까 맞아요. 투자 뭐 참고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투자라는 게 100%라는 건 절대 어디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초중급 투자자들은 뭔가 확신 있는 거를 바라거든요.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거는 50%의 확률을 53%, 55% 미세하게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거는 55%짜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돈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게 그 유식한 말로 그거 있잖아요. 큰 숫자의 뭐 법칙 그거 있잖아요. 그거죠. 네. 네. 근데 그 말은 뭐냐? 승률이 55%면은 저희도 아무리 초고수라도 10번 투자하면은 20번 틀려요, 원래. 원래 그런 거예요, 여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최근 제가 이제 작가님 그 채널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좀 자극적인 그런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면은 필연적으로 망하는 길이 될 수 있다. 네. 그거는 제가 아마 좀 너무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만든 것 같기는 하고요. 네. 물론 우량주를 하면 필연적으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사람들은 주식을 사면은, 소위 뭐 우량주면은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야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고, 일단 그거는 종목 차원에서는 무조건 개뻥입니다. 30년 전에 그 초우량주 한전이 지금 30년 동안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참고로 그때 삼성전자 1위가 아니었습니다. 한전이 1등이었어요, 그때. 맞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요즘 그런 짤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뭐, 아시아나를 뭐 10년 보유했으면 마이너스 70%, 뭐, 버스트를 뭐 얼마 보유했으면 이런 짤도 있고. 근데, 그래도 또 사람들은, 오케이. 종목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옛날에 내가 노키아를 샀는데, 뭐 그게 마이너스 90%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주가 지수 자체는 무조건 우상향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잘 나간 나라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손실이 90%예요. 대공황 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다우존스가 300 얼마에서 40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미국은 그게 선방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간 나라가 마이너스 90% 얻어맞았는데 그게 선방한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제 그거를 레이 달리오가 이제 요번에 새로운 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1900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갔는데 그때 그 10개 그 가장 큰 주식시장에 분산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리고 심지어 그 10개 국가는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9개 국가는 최근 50년 동안 크게 성장을 했다. 그때 왜 그 산업혁명이고 막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고 그때 되게 좋았어요. 19세기 말에 경제가. 이렇게 그래서 10개 분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은 한 30개 시장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러시아 시장은 소비에트 돼가지고 끝나버렸고, 그쵸. 중국 시장도 공산당이 와서 다 없애버렸고, 그리고 독일과 일본도 패전을 하면서 거기 주식이 전부 휴지가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냥 이제 믿고 안심하는 소위 이제 그 좋은 주식에 돈 묻어주고 30년 잠자는 거 이거 안 됩니다.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주식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계속 연구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그때 20세기 초, 19세기 말 약간 좀 그런 과도기 시대
뭐 보니까 전쟁도 2번이나 있었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안타깝게도 그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이제 쓴 책을 보면은 지금이 또 그런 비슷한 과도기가 오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론자였나요? 레이 달리오가 비관론자였나요? 비관론자이긴 한데 사실 설득력이 꽤 있기는 합니다. 그게 또. 왜냐면은 이제 지금까지는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75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세계의 질서를 이끌어 왔는데 지금은 중국이라는 곳에 도전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거는 이제 한 10년, 20년 정도는 더 골치 아픈 시대가 온 거는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예. 두 나라의 이제 패권 전쟁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예. 알겠습니다. 뭐 네. 그러니까 사실 주식 투자에는 이거 딱 절대지리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00%는 없다. 없어요. 네. 네. 절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또 네.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고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래도 저는 기본적으로는 낙관적입니다. 사실 이제 저도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믿어요. 예. 그러나 그냥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S&P 500이 다 묻어두고 잠 자자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그 나라가 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게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고평가되는 그런 구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때 들어가면은 20년, 30년 소위 존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익이 거의 안 나거나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1989년 일본, 그리고 2000년 나스닥, 예를 들면 2007년 중국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사례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근데 그런 상황이 오기 위해서는 또 버블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죠.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그 레이 달리오 시나리오처럼 간다, 주식시장이 정말 장기적으로 암울하다라고 한다면 이때 어디 투자해야 돼요? 그때 결국은 자산 배분이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그러니까 자산 배분이라는 게 그냥 근본적으로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그 레이 달리오가 그 그리는 별로 그렇게 암울한 시나리오가 온다라고 하면은, 내 모든 자산을 한 나라에 묶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부동산도 한국에 있고, 내 주식도 한국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서 관리가 되어 있고, 예, 그리고 내 금도 이제 뭐 한국 금고에 들어있고 이러면 확실히 좀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중국 부자들이 해외 앞다퉈서 다 부동산을 사놓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7년을 살았는데 거기 신도시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신도시 건물의 90%가 중국인이 사갔습니다. 네. 걔를 왜 샀었어요? 네. 진짜 중국은 장난 아니네요. 네. 여기저기 다 사네요, 진짜. 그렇죠. 네. 뭐 프랑크푸르트, 파리, 런던, 뭐 뉴질랜드, 뭐 토론토, 밴쿠버, 뭐 심지어 뭐 제주도, 서울 이런 데까지도 중국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진짜. 그게 사실 걔네들은 알거든요. 중국 정부는 마음만 먹으면 내 돈을 한꺼번에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거. 네. 물론 이제 한국 정부가 그냥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이 바뀌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 역사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런 데도 뭐 전쟁 상태나 이럴 때는 압수, 몰수, 뭐, 그리고 이제 그 자본이 못 나가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했어요, 사실. 네. 사실 뭐 전쟁이 나면은. 네,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런 분 어느 정도 걸려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원래 되게 낙관론자인데 또 이런 말을 원래 하게 되네요, 근데. 어떻게. 질문이 제주셔가지고. 아니, 이게 봤는데, 제가 영상을 봤는데 좀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맞아요. 딱 보고 나서 정말 이렇게 될 수도 있을라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질문 드려본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진짜 자산의 일부를 한 정부가 그 통제할 수 없는 곳에 갖다 놓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확실히 지금 글로벌 투자 시대다 보니까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계좌 열어서 뭐 바로바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어떤 지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미국, 호주가 각각 부동산을 한 개씩 갖고 계세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사실은. 네, 저는 그게 굉장히 현명하다고 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핵심은 이제 분산 투자다. 한 맞아요. 나라에 너무 집중돼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부분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집중 투자라는 게 이게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는 게 100번 맞고 101번째 투자가 루나다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 사실. 맞아요. 100번 수익을 봤어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집중 투자, 분산 투자 논란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맞아요. 저는 그래도 이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에 100%가 없다는 것 자체가 100% 어디다 투자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막말로 모든 기업이 다 상장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삼성전자도 IMF 때 마이너스 90% 찍은 적이 있어요. 40 몇만 원짜리가 3만 5천 원이 됐대요, 그때. 와,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아무튼 겁을 들이는 건 아니고 예. 분산 투자의 중요성. 거기서 이거 어디 지금? 네. 약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훨씬 이상하네, 저. 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뻔뻔해져 있네. 같습니다. 네. 네.